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항공사에서 주요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8대 뉴스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쉽게 항공사에 대한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대한항공부터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까지 총 8개의 항공사에 대해서 10대 뉴스로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항공사 취업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을 한다면 조금 더 회사에 대한 소식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대한항공 기사 10대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는 과연 어떤 뉴스일까요? 자, 대한항공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1번 조원태 사장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님께서는 7대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자, 조영호 회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셨죠. 자, 그 아드님이신 조원태 사장님께서 이번에 7대 사장님으로 취임하셨다는 것이 제가 본 대한항공의 첫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조영호 회장님과 함께 지창훈 사장님께서 6대 사장님을 역임하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7대 사장님으로 아드님께서 어떻게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한항공을 발전시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원태 사장님께서 강조한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자, 안전과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장 중요한 항공사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대한항공이 발전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요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으면서 그다음에 임직원에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이 부분을 주지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임직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대한항공을 조금 더 발전시키자라는 의견을 내셨고요.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이 이제 7대 사장님으로 조원태 사장님과 함께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원태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2017년 5월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다른 저비용 항공사의 그 여객 수송률을 한번 그래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대형 항공사 중에서 대한항공은 3.1%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저비용 항공사는 보통은 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걱정되죠.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고 서비스의 개선도 요구하고 계시며 그다음에 원가 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렇게 많은 수의 여객수를 운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비해서 3.1% 감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요. 또한 이것을 계기로 또한 기회를 삼아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안전과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을 더 주지하고 또 생각하고 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원태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 아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전에 맡으셨던 사장님은 다 놓고 새로운 여기 대한항공만을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자, 이렇게 대한항공 외에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그다음에 한진정보통신 등 5개의 계열사의 사장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내려놓고 대한항공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만큼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그만큼 대한항공의 발전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핵심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내셨고요. 또한 투명 경영 문화에 정착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이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노조라도 이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회사의 그런 매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대한항공이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지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뉴스로 새로운 기종인 드림라이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비행기는 아니시지요? 드림라이너 B7879 기종 되겠습니다. 올해 첫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어디를 갔었을까요? 이번 하반기에 대한항공 채용이 객실 승무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꿈의 항공기라고 불리는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3대나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747-8I를 다 도입해서 10대를 다 도입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형 항공기의 기종은 모두 다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항공기가 다 교체가 된 후에도 중형기에 대한 교체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노후된 기종기를 바꾸고 또한 승객의 만족도와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대한항공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번에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운항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기종은요. 국내선에서는 김포 제주 노선을 운항했고요. 그다음에 국제선에서는 인천 토론토 노선을 첫 운항했다는 기사를 꼽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이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계속적으로 운항하면서 중장거리에 대한 노선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신규 취항할 수 있는 노선 개발에 대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보잉 7879 드림라이너는요. 굉장히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그렇게 그림으로 좀 갖고 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드림라이너는요. 탄소 섬유 복합재로 50% 이상이나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탄소 섬유 동체가 왜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드림라이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자,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요. 항공기 무게 감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무게가 감소된다는 건요. 가장 중요한 항공유를 아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항공유가 어떻게 보면은 항공사에서 가장 비중이 큰 매출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항공유를 절약한다는 건 한 편만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백 편 운항하는 대한항공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단거리뿐만 아니라 중장거리에까지 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 섬유로 된 이런 동체가 이용된다면 항공기 무게 감소를 통해서 항공유를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B7879 드림라이너는요. 기존 항공기보다 2000피트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내 압력은 오히려 높아서 숨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저 산을 올라갔을 때 보통 산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높은 산에서는 어떠시죠?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하셨죠. 자, 항공이라는 특징이 이렇게 지상이 아닌 높은 상공에 있기 때문에 숨쉬기가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압력 조절이 사실은 굉장한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통해서요. 적절한 기내 압력을 유지하면서도 창문의 크기를 1.5배 넓히면서 깨끗한 환경을 느낄 수 있게끔 고객을 배려했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항공기로 보여지시죠? 또한 이 기종을 통해서 조금 더 습기 굉장히 건조하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텐데요. 조금 더 공기 습도를 조절을 하여서 숨쉬기가 유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항공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엔진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가 엔진을 통해서 기내로 유입되는 것을 좀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엔진의 소음도 30% 이상 감소됐다는 것이 또한 이 항공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마 비행기 타셨을 때는 느끼시지 못하셨던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텐데요. 굉장히 엔진이 큽니다. 소리가 커서 자기 자신이 말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굉장히 크게 말하는 것도 아마 여러 번 느끼셨을 텐데요. 이렇게 엔진 소음 감소와 또한 항공기 동체의 무게 감소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비행기로서 보여지는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연료 소모도 감소할 수 있고 또한 친환경 비행을 함으로 인해서 승객에게는 쾌적성을 제공할 수 있겠지요.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자, 대한항공에서 세 번째 뉴스는 대한항공의 성장과 함께 관련된 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이듯이 조양호 회장님, 그다음에 아드님이신 조원태 사장님, 그리고 델타항공의 임직원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에 대한 MOU 체결했다는 그런 기사 사진입니다. 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요. 6월 24일에 LA에서 조인트 벤처 양해각서를 맺었는데요. 이렇게 양해각서를 맺고 태평양 미국 간의 노선에 대해서 공동 운항보다 더욱더 적극적이고 또한 확실하게 이익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조인트 벤처를 성립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아직 이것이 확실하게 계약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뿐 아직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완전히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만약 태평양 노선에 대해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협상한다면 다른 어떤 항공사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요. 또한 노선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항공사 모두 다 윈윈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공동 운항보다 조금 더 큰 확장된 의미의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항공 동맹체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스카이팀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고 또한 협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카이팀이 지금 대한항공이 속해져 있는 항공 동맹체인데요. 자, 델타항공, 그다음에 에어프랑스, 아에로멕시코 등 대한항공을 포함해서 스카이팀을 처음으로 맺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조양호 회장님의 그런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에 설립된 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만의 협약을 통해서 노선을 잠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선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노선에 대해서 모든 노선을 같이 공유하며 그리고 그다음에 이익까지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노선에 대해서 공유를 하던 공동운항과는 달리 수익까지 모두 함께 배분한다는, 그래서 거의 합작과 비슷한 형태의 유지를 하면서 발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런 조인트 벤처는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이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모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할지를 계속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 조인트 벤처가 된다면요, 두 항공사가 거의 형제처럼 한 팀처럼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두 항공사의 모든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까지 모두 공유하겠다라는 합작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항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수익 배분까지 정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자, 이익을 한번 볼까요? 전용 터미널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조금 더 항공 동맹체보다 더욱더 가깝고 또한 협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항공사가 계속적으로 발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번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항공 취항지 중에서 어느 곳을 가장 가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바로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안타깝게도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제가 비행할 때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럴까요? 저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도 여전한데요. 자, 올해 2017년 4월 28일에 대한항공은 바르셀로나를 취항하였습니다. 자, 기존에 마드리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 이어서 이번 스페인은 두 번째 취항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마드리드가 수도이고요. 바르셀로나는 지중해에 위치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한 나라의 두 개 도시까지는 가지는 않는데요. 이탈리아의 로마와 밀라노를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두 번째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취항하면서 한 나라의 두 개 도시를 취항하는 대한항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르셀로나는 4월 28일부터 월, 수, 금 이렇게 주 3회를 운항하고요. 또한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화, 목, 토를 운항함으로 인해서 자, 주 6회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이렇게 주 6회는 7일 중에서 6번이나 취항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만큼 여행객의 수요가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적절하게 고객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취항했다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자,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마드리드가 스페인의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옆에 바르셀로나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이는 것처럼 카사밀라, 그 다음에 저렇게 파그리다 성당까지 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저 가족 성당은 모든 세계인들이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한번 여행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신규 취항을 기념하면서 대한항공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하면 아무래도 광고가 가장 유명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의 스페인행 티켓이라는 광고를 통해서 대한항공이 적극적으로 TV를 통해서 스페인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캠페인을 통하고 있는데요. 캠페인을 통해서 얼마만큼 스페인을 알고 있는지, 또한 스페인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시험을 보다 보면은요, 면접에서 광고가 어땠는지, 또한 광고에 대한 느낌까지 잘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나의 스페인행 티켓 이것보다도 그 전에 있었던 광고까지 여러분들 보셨던 것 중에 어떤 광고가 가장 마음에 들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스페인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전에 광고도 빠짐없이 보신다면 대한항공을 준비할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통하면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바로 이 아랫부분인데요. 이렇게 스페인의 사실 지금까지 대한항공이 올해만 해도 취항한 곳이 여러 곳이 있다면 제가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굳이 주장하지 않을 텐데요. 올해 취항한 곳이 바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유럽의 스페인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취항지가 적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취항지가 적기 때문에 자, 여행객 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채용 또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객 수요를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띄운 곳을 대표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노르웨이, 그리고 남프랑스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는요, 대한항공이 아직 취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고요.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취항을 원하는지 전 세계를 띄울 때마다 예약률과 탑승률이 굉장히 높은 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다 어딘가요? 네, 바로 유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미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남미, 이런 북미나 남미보다는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함께 더 많이 갈 수 있는 곳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5번째 뉴스입니다. 자, 대한항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안전과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카이패치, 자, 보이시나요? 굉장히 귀여운 동물들이 보이시죠? 예,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동물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서비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새는 여객기에 탑승이 가능합니다만 그 킬로그램이나 그런 마리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따로 그런 혜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대한항공에서는 스카이패치 서비스를 통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에 비해서 50%나 성장을 그렇게 많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많이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승객들의 수요를 또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대한항공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발을 했는데요. 자, 여행한 횟수에 따라서 자, 누구와 함께요? 예,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한 횟수에 따라서 스탬프를 적립해서 국내 또는 국제선에서 한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대해서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욜로족이라고 하는데요. 자, 혼자서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끼는 애완동물이나 애완고양이도 집에다 두지 않고 함께 여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뭐 2박 3일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뭐 5박 6일이나 아니 6박 7일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사실상 어떻게 굉장히 두렵지 않으세요? 또는 함께 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많을 텐데요. 이런 걱정을 대한항공이 덜어준다는 개념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여행객들은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번에 만들었던 스카이패치 서비스는 서비스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하려고 하는 대한항공의 모습이기도 해서 제가 5번째 뉴스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을 강화하면서도 젊고 트렌디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조원태 사장님의 의견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스카이패치 서비스 말고도 다른 서비스를 제안해 본다면 아마 면접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번째 뉴스로 미국 LA의 윌셔 그랜드 센터를 호텔 개설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조영 회장님께서도 개인적인 수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랜드 센터, 윌셔가에 있는 윌셔 스트리트거든요. 그래서 윌셔 그랜드 센터를 개발을 굉장히 하고자 했었는데요. 6년간의 그런 정성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이 작년 2016년 매출이 1조 1208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윌셔 그랜드 센터를 지으려고요. 1조 6천억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래서 10억 달러 정도의 돈을 투자하면서 대한항공의 발전을 기대하는 모습을 이 바로 윌셔 그랜드 센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자, 총 73층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자,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호텔에서는 제가 묵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층부에는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컨벤션 센터처럼 운영이 되기도 하고 오피스텔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층, 고층에는 객실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900여 개의 객실 규모로 엄청나게 큰 호텔을 지었는데요. 2018년에 LA가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대한항공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또한 상생의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을 짓기를 더 바란 건 아마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님보다도 LA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LA시에서는 아무리 많은 여행객이 오더라도 사실 투숙할 곳이 없다면 그 여행 올림픽을 안전하게 또한 개최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한항공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도 있어서 사실 서로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아마도 LA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여러분들이 올림픽 구경을 갔었을 때 이렇게 대한항공이 지었던 윌셔 그랜드 센터를 보실 수가 있고 아마 여기서도 묵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많이 자주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마일리지를 통해서
묵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윌셔 그랜드 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윌셔 그랜드 센터는 단지 호텔로서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의 신성장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또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칼 호텔 뿐만 아니라 서귀포 칼 호텔,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와이키키 리조트, 그리고 인천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과 함께 이렇게 대한항공이 호텔 사업으로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또한 주력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윌셔 그랜드 센터가 이제는 LA뿐만 아니라 미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밝히셨고요. 자, 이걸 통해서 대한항공은 관광, 항공, 호텔로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축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과 진에어 같은 경우는 항공 부분에서, 그리고 한진관광을 통해서는 관광 분야에서,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윌셔 그랜드 호텔과 함께 주요 국내 호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엮이면서 계열사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관광 분야에서까지 두각을 나타내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7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휴가철에 입는 옷이죠. 자, 조원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하셨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안전과 서비스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서비스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스카이패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노플라이 제도입니다. 자, 이제 한글로 적혀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텐데요. 노플라이입니다. 자, 비행에 대한 할 수 없다, 비행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비행을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항공기 기내에서 진상 승객들 아웃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시나요? 자, 영구 탑승을 할 수 있는 영구 탑승에 대해서 영구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항공기 기내에서 폭력이나 폭언, 자, 이제는 참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기 운항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보통 기내 폭음, 술을 많이 드셨거나 또한 이것을 통해서 폭력 행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또한 폭행까지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폭행, 폭언, 그리고 이런 기내에서 과음하는, 폭음하는 분들에게는 제지를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한 이를 통해서 다른 승객과의 문제를 많이 일으켰을 경우 회사에서 비행을 못하도록 하는, 저지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규정으로는 되어 있으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항공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많은 수의 항공기를 여행하는 여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진상 승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제도인데요. 자, 우선은 이 기사는 여러 번 얘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서 승객뿐만 아니라 또한 승무원 또한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 방해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승객 또한 불안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한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없음을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동안 K480 편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그 음주로 인한 폭언, 폭행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런 일로 통해서 자, 승객들은 굉장히 불안했고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 또한 유포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항공사에서 굉장히 좀 난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강압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강력하게 제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규정 설명을 통해서 이해 및 설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난동을 부려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비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뭐 긴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 4시간 동안 아마 옆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지옥 같지 않았을까요? 자,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귀갓길에서 이런 고객을, 옆에 있는 승객을 만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항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주지 않겠다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대한항공의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탑승 거부 대상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신다면 폭력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따라서 1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서 각각 3년, 5년 또는 영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탑승을 그래도 이분이 하시겠다라고 아마 회사에 발권을 하거나 아니면 예약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항 전에 항공사에서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것이 또한 지키지 않고 탑승을 했을 경우에는 이후에도 운항 중 난동 승객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 정보 교신 시스템 ACAT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용을 접수하고 지속 관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한다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해도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노플라이 제도는 계속적으로 다른 항공사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는 8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플랭팅 프로젝트. 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도 4천여 명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나무를 중국이나 몽골 등에 심고 왔다는 기사인데요. 자, 대한항공의 제일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가 꼽고 싶어서 8번째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한항공은요, 지구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2004년부터 몽골에서 그리고 2007년부터는 중국에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플랭팅 프로젝트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대한항공 숲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임직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봉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2004년부터 몽골은요, 얼마만큼 나무를 몇 그루나 심었을까요? 자, 몽골 사막의 희망의 푸른 나무를. 사실 봄이나 가을에 황사가 많이 발생한다는 기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부분인데요. 자, 굉장히 소극적으로 황사가 어떠지? 황사가 싫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 대한항공은 황사 때문에 일어나는 봄, 가을철 그리고 또한 항공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조차도 미리 예방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요,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사막인 바가노르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4년째 연속으로 매년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대한항공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기도 하지요. 사실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이기도 하고 끈기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자, 5월에 심은 1만 그루를 포함해서 지금 몽골 사막에는요, 벌써 대한항공이 조성한 나무숲이 있다고 합니다. 총 11만 그루가 심어져 있고 또한 이 나무가 또한 우리나라의 덮쳐올 황사를 조금 더 예방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한 중국에서도요, 여전히 나무 심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이멍구 쿠부치 사막입니다. 자, 어디라고요? 쿠부치 사막입니다. 자, 사막에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고요. 또한 나무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습기를 머금고 또한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도 계속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도 사실 살아나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녹색 생태원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벌써 10년째나 나무 심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쿠부치 사막에 벌써 8만여 그루가 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오래되기도 한 대한항공의 사회공헌 활동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136만 그루의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서 방사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생기고 또한 숲이 조성이 되면은요, 다시 한번 새가 모이기도 하고, 사람들도 모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꾸만 나무가 심겨지고 또 황사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조금 덜 괴롭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한항공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9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도 뭐 상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통해서 수상 내역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상을 받는다면 정말 좋겠죠? 자, 그래서 회사도 이렇게 상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알리고 싶고요. 이런 상을 받는 것 자체가 우선적으로는 가장 잘한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고객 만족도 13년 연속 1위라는 소식입니다. 자, 글로벌 고객 만족도 굉장히 쉽지는 않죠. 자, 우수 기업으로 이제 뽑혔는데요. 특히나 항공, 여객, 운송 부분에서 1위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대한항공의 사업 분야에서 항공 운송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 분야인데요. 그중에서도 항공 여객은 이런 항공 운송 분야에서 여객과 화물로 나눠진 부분에서도 여객이 가장 중요한 대한항공의 주춧돌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둘 사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 여객 운송 부분에서도 1위를 했고 또한 13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랑스러워할 부분이겠죠. 사실 1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등을 했다는 건 그만큼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한항공의 노력이 잘 보여준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승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물론 컴플레인이 아니라 칭송 레터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매 비행마다 받는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비행을 대한항공에서 13년째 근무를 하면서 컴플레인을 받은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 이름에 대해서는 컴플레인 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칭송 레터를 매 비행마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만큼 고객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고객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또한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고객을 매일 만나야 되는 승무원으로서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겨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승객을 가장 잘 모셨고 또한 불만을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항공사를 준비하는 승무원 친구들이라면 예비 승무원들은 아마도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고 또한 이런 글로벌 고객 만족도 13년 연속 1위의 명예를 계속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승무원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근무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고객 만족도를 13년 연속 1위를 어떻게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요.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자, B747 8I도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뉴스를 말씀드린 보잉 7879 드림라이너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대한항공이 계속적으로 스카이패스나 노플라이 제도 또한 그 전에 있었던 하트월 서비스 같은 또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고품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만족도를 높였다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신규 노선 개발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대한항공의 부분일 텐데요. 취항은 올해 바르셀로나 한 군데밖에 안 했지만 그러나 전세기나 공동운항 또한 아까처럼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공동운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선 확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아무래도 항공사를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항공사로서는 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향기 노선 개발이 가장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한 아마 고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객 수요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매출 수요를 높이는 것이 이 취향지 개발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가고 싶은 곳이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고객들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고객들이 얼마만큼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이 만들었던
위시리스트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여행지를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있고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한항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항공 여객 서비스 부분에서 장장 13년 연속 1위를 했다는 비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보면 코스모 스위트 2.0, 그다음에 프레스티지 스위트 좌석 이렇게 미는 창, 슬라이딩 도어라고 하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그런 최신 환경을 제공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고요. 또한 이런 기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한항공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10번째 뉴스, 마지막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한 가장 기다렸던 채용 소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식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작년에는 2번이나 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상반기, 중반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채용에 대한 소식이 있을까라고 아마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7월 21일 날 채용 소식이 있었지요. 사실 이것을 상반기로 볼 것인가, 중반기로 볼 것인가 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사실 상반기는 아니고요. 사실 중반기와 하반기를 이제 두루두루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채용이 있은 다음에 또 하반기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그만큼 채용 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긴 하지만 사실 맨 처음에 보셨던 기사처럼 대한항공에 대한 여객 수가 감소함에 의해서 또한 취향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승객을 모실 수 있는 승무원이 사실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객 수가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그런 횟수와 또한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다는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대한항공이 작년 2016년 9월에는 가장 장거리였던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멀었었던 브라질의 상파울루를 취항 중단을 했고요. 자, 올해 또 취항 중단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세 군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캄보디아 시엠립을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제다라는 곳을 취항을 중단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중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를 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와 제다를 취항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캄보디아 시엠립까지 중단함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채용이 아예 없었고 또한 후반기 이제는 7월밖에 없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취향지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부분이고요. 또한 취향 중단될수록 채용 횟수와 또한 명수까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2017년 신입 객실 승무원을 7월에 모집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채용이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채용을 조금 더 확장시키려면 항공사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대표적인 것은 2016년과 더불어 자기소개서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원재 사장님께서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처음 있는 객실 승무원 채용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자기소개서가 변화된 건 기억하고 계시죠? 살펴보시면 2016년에는요. 지원 동기랑 입사 후 계획 및 포부 이렇게 600자 이내로 2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가지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승무원이 갖춰야 할 자질 2가지를 설명하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협업입니다. 협업.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그 협업을 달성했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라는 그런 자기소개였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대한항공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하면 항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에서 지원 동기, 왜 회사를 지원하는지 아니면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 그래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80%도 아니라 거의 90%라고 생각해서 대한항공 서류를 그냥 작성해도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도전했던 분들이라면 대한항공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원태 사장님께서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승객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안할 것인가, 또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치를 묻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지도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객실 승무원이 갖춰야 될 자질 두 가지를 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은요. 그전에는 500자였다가 이렇게 600자로 바뀌었는데 그 600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분할 설명을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갖춰야 될 부분,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갖춰야 될 능력을 우리가 자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면접 질문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갖추어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또한 갖춰야 될 부분도 설명하기가 쉽겠지요. 자,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면 자, 능력면으로 설명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능력? 자, 그래서 뭐 신속성 아니면은 승객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 능력이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능력, 이런 식으로도 자기 능력을 조금 더 잘 안다면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서비스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던 경험도 좋고요. 내가 서비스를 했었던 경험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정리를 했었을 겁니다. 자,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저는 항상 최고의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그 글은 채택될 확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왜 최고의 서비스인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잘 기입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서비스에서의 서비스가 아닌 그런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를 단순히 그냥 돈을 주고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형태라는 것보다는 그 외에도 일어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부분, 그리고 또한 봉사활동에서도 우리가 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고 왜 최고의 서비스라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면접에서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차 면접이 곧 진행될 텐데요. 대한항공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합격한 다음에는 서류 합격이 된 다음에 1차 면접이 있는 건 아시죠? 자, 1차 면접 후에 2차 면접이 있고요. 또 2차 면접에 합격한 후에는 체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체력 테스트와 수영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3차 면접을 볼 수가 있고요. 자, 3차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까다롭게 3차까지 하는 대한항공이야말로 아마 반드시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최고의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 최근에 받았던 최근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했던 최고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저는 한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하나하나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질문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신다면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질문은 거의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질문을 만들고 나서 자기 스스로 답을 말하면서 정리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한항공의 인재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3번 항공입니다. 자, 부지런한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또한 대한항공이 안전과 서비스를 강조하는 부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팀 플레이어로서 어떻게 승무원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요. 대한항공의 전에 있었던 자기소개서의 입사 후 포부 및 계획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협업, 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했었던 협업의 경험을 조금 더 자세히 적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작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항공사나 또 어느 객실 승무원이나 어느 조직에서도 협업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기사에서 제가 보았던 조원태 사장님의 그런 말씀을 한번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조금 더 버리자.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기주의 같은 그런 행동이 사실 가장 무서운 조직을 해치하는 것이거나 조직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고 또한 함께 움직임으로 인해서 승객의 안전을 가장 살펴야 되는 객실 승무원으로서 협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이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3번으로 가장 묻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봉사활동이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업무, 그런 과제에 대해서 같이 수행을 했는지도 좋고요. 또한 경력자라고 하면 일반 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누군가를 서포트를 어떻게 했는지, 누군가를 협조를 해서 어떤 업적이나 결과를 일으켜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면은 3번은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의 1번, 2번, 3번 문항을 통해서 대한항공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아마 잘 살펴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협업과 또한 어떤 능력을 갖추는 승무원인지를 잘 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3번 문항까지도 무난하게 작성을 했을 텐데요. 이렇게 대한항공은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서 적극적이면서도 부지런하고 또한 협업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잘 살피면서 항공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면 아마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0대 뉴스를 함께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대한항공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한 모르고 있는 것이라면 잘 정리했다가 자신만의 노트로 정리해서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자, 단어나 용어에 대해서도 꾸준히 항공사 용어를 공부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10가지 10대 뉴스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